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 68 혁명과 교육개혁 이 주제를 갖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독일의 68 혁명 혹은 68 운동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 민주화 운동과 많이 비교됩니다. 사실 저도 역시 그 민주화 운동 세대에 들어갑니다. 제가 대학교 86학번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전두환 노태우 정권, 군사 독재 정권이 지배했던 그 시기에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나 이렇게 많이 시위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 또 절단 가스도 많이 마시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학교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민주화 운동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민주화라는 그 독재 정권에서 이제 민주주의로 그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그런 조금 정치 사회적인 분야에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독일의 68 혁명 그리고 사실은 이게 독일뿐만 아니고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68 운동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68 운동은 또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또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보고요. 독일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 운동을 계기로 독일이 어떻게 변모했고 독일의 어떤 그 히틀러가 집권했던 과거사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시기와 완전히 다른 민주화된 선진 국민으로서 새로운 독일인의 길을 가게 된 그 변화 과정을 우리가 보통 이 독일 68 혁명 혹은 68 운동을 그 전환점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짜리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독일 68 혁명과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고 텍스트를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전체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새로운 베이비붐 세대의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서구권에서는 라디오와 TV를 비롯한 대중매체가 보급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시작된 냉전체제의 확산, 그리고 이런 냉전체제의 극단적인 사례로서 벌어진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트남 전쟁은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의 기성세대가 아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는 아직 반공에 중심을 두고 권위적으로 작동했지만 전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점차 이런 권위적 사회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은 1968년 전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각종 저항운동으로 표출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서독을 비롯한 서유럽 전역, 그리고 일본에서도 68운동이라 불리게 된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이런 움직임은 심지어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한 공산권에서도 포착되는데, 이는 68운동이 얼마나 전세계적인 현상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8운동의 움직임이 정치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나 유난히 강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이는 다름 아닌 혁명의 나라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1968년 이전부터 이미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가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1950년대 식민지였던 알제리와 독립 여부를 놓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알제리의 독립을 지지했던 일부 좌파와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우파는 내전에 가까운 갈등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전쟁은 우파의 대표격이면서도 알제리 독립의 불가피성을 인식했던 샤를 드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침묵을 깨고 정계에 복귀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복귀한 샤를 드골은 좌파와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전형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권위적인 사회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그가 대통령이 된 후 1960년대 프랑스 사회도 보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에서는 나치에 맞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프랑스 공산당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는데, 프랑스 공산당은 이 시점에서는 이미 이름과는 다르게 혁명을 노리기보다는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면서 대중적인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르트르, 보부아르와 같이 프랑스 사회가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좌파를 이념적으로 지지한 것 역시 이들의 위상 강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파 진영 내에는 이런 공산당과는 다르게 극단적인 레닌주의, 트로츠키주의, 모택동주의를 추종하는 각종 소규모 움직임이 독립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1960년대 프랑스에서는 이전에 비해 대학생의 숫자만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전통적인 좌파와 새로운 학생층, 그리고 기존 우파의 갈등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많아지는 대학생들이 가장 강하게 불만을 느끼고 표출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대학에서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학생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이들의 출신도 점차 다양해지기 시작했지만, 프랑스 대학은 전쟁 이전 소수의 엘리트 학생을 가르치는 전통적인 체제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90%가 넘는 대학생들이 전통적인 부르주아 출신이었고, 이는 학생들의 눈에 대학 교육의 문이 충분히 개방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대부분이 남녀공학이 아닌 남학생 따로, 여학생 따로인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이 역시 학생들의 눈에는 시대에 뒤처진 낡은 성관념의 결과물에 불과했습니다. 여학생들의 기숙사에 남학생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또 그 유튜브 광고거든요.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지금 프랑스의 사례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 전쟁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어떤 자연 재난들보다도 더 인류에게 오랜 세월에 걸쳐 다방면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1910년대 유럽에서 태어난 이들은 한창 성장할 시기에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부모를 잃거나 전쟁 직후 엄청난 경제 위기였던 대공황을 겪으며 어렵게 사회에 진출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수많은 동년배를 죽고 죽이는 처참한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출생 이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까지 제1차 세계대전, 경제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는 것조차 무색할 만큼 전쟁의 상처를 안고 폐허가 되어버린 터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정말 억척스럽게 살며 극복했던 이들의 자녀로 태어난 1940년대생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터였던 유럽과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참전국이었던 미국을 비롯해 소위 제국이라 칭했던 소수 몇 나라에 의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통치를 받았던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까지 서로 직간접적으로 얽힐 수밖에 없었고, 거대한 소용돌이 직후 다수의 나라에서 벌어진 내전들을 비롯해 역사의 승자와 패자들 간에 이뤄졌던 각종 숙청 과정들을 거치며 어느 나라라고 특정할 필요도 없이 매우 경직되고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온갖 역경을 견디고 살아남아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이라는 목표 속에서 하루하루 억척스럽게 삶을 살아온 1910년대생들과는 달리, 이들의 자녀 세대인 1940년대생들은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친 직후 조성된 권위적이고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통해 부모 세대로부터 배워왔던 이상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압도되는 부모 세대가 보여준 현실 속에 괴리들과 모순들을 목격하며 1910년대생들이 겪어왔던 전쟁이라는 비극과는 또 다른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이 가장 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프랑스는 영광의 30년이라 불리기 무색할 정도로 기존의 경제 번영의 기반이 되었던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하나 둘씩 독립하는 동시에 패전국이자 전범국인 서독과 일본에게도 뒤처지며 점차 위축되는 제조업 등으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조차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 속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던 각종 괴리, 모순들과 온갖 규제와 규정들을 내세워 금지하고 억압하는 일련의 조치들로 나날이 경직되고 위축되어 갔습니다.
1940년대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렇게 1960년대에 접어들어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면서 낙후된 교육 환경과 일자리 부족 등을 피부로 느끼며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은 나날이 증가했고, 더 나아가 1958년 제휴공화국과 함께 출범한 샤를 드골 정권에 대한 불만까지 쌓여가면서 이들 사이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 보수 정권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알게 모르게 쌓아온 기존 체계에 대한 반감이 어느덧 전반적인 정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응축된 불만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1968년 3월 프랑스 수도 파리 근교 낭테르 대학교 학생 몇몇은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성조기를 불태우다가 체포되었고, 이에 바로 다음 날부터 낭테르 대학교에서는 체포된 친구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며, 이 시위에는 베트남 전쟁 반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비롯해 권위주의적인 기존 질서 타파 등 당시 학생들이 품어왔던 불만들을 쏟아내는 성토대회로 변해갔습니다. 이는 낭테르 대학 측에서 집행한 학생운동 지도부에 대한 징계와 휴교령에 힘입어 다른 대학들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했고, 1968년 5월에 접어들어 소르본 대학교에서 학생 수백 명이 모여 열린 집회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캠퍼스 내부까지 진입한 경찰들과 이에 맞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거리에 차량을 불태우며 버텼던 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며 연행해갔던 모습들까지 모두 TV를 통해 적나라하게 생중계되면서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시위는 어느새 시민들까지 가담하는 대규모 대중시위로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위 장면, 또 화염병이나 이런 장면은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장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장면보다 더 심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화염병이나 또 우리 전경들이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전경들이 곤봉을 들고 또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시기가 우리도 있었거든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위는 어느 특정 목표를 가지고 어느 세력이나 단체가 핵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이끌며 지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시위하다 잡혀간 친구들 또는 선후배들의 석방을 위해서, 누군가는 무장 경찰들에게 무자비하게 맞고 끌려갔던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베트남 전쟁을 비롯한 각종 폭력들을 반대하며, 누군가는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타파를 외치며, 누군가는 10년간 지속되었던 드골 정권에 항의하며, 누군가는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권위주의 타파를 주장하며, 누군가는 사사롭게 기숙사 통금을 반대했고, 또 누군가는 남녀 기숙사 방문 금지 규정 철폐를 외치는 등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규제와 규정, 그리고 이로 인한 모든 종류의 권위와 억압을 거부하는 이들의 외침과 이들을 제지하기 위한 경찰들의 최루탄 냄새 등으로 1968년 5월 프랑스 파리는 그야말로 난리통이었습니다. 이들의 시위는 프랑스 양대 노조 노동총동맹과 민주노동연맹까지 가세하며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폭발했던 사회 변혁을 위한 외침에 노동자들의 끈끈한 조직력까지 결합하면서 프랑스 수도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구호로 상징되는 모든 억압과 규제에 대한 거부를 갈망했던 이들의 외침들과 몸부림은 비록 당장 베트남 전쟁을 멈추거나 사회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권위주의를 단번에 타파할 수는 없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1940년대라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환경 속에서 수십 년간 응축되어 온 공통된 정서 위에 프랑스와 비교적 가까운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뿐만 아니라 프라하의 봄으로 상징되는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민주화 운동과 맞물리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으며, 이 거대한 물결은 바다를 건너 미국의 히피 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운동과 만나면서 여러 갈래로 변모하며 세분화되었고, 미국을 거쳐 멕시코와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아시아의 일본까지도 그 여파가 전해졌습니다. 인류의 최대 비극 제2차 세계대전의 반작용 중 하나로 1940년 대생들을 중심으로 1968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로 대표되는 각종 억압에 대한 거부만으로도 같이 있었던 인간의 순수한 자유에 대한 열망은 기존에 있어왔던 변혁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세력들의 주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전 세계 곳곳에서 각기 다른 구호를 외치며 만들어진 거대한 물결이 또 다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오늘날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권위주의 타파와 자율정신뿐만 아니라 인권운동, 반인종주의,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등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했고, 이와 더불어 락을 비롯한 언더그라운드 음악과 영화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도 녹아들며 196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동시다발적으로 강렬하게 일렁였던 물결, 일명 68혁명으로 재평가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68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물결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이면서 패전 후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과오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나치 당원 출신인 키징거가 총리를 역임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독일에도 변화를 불러와 68혁명 이듬해인 1969년 사회민주당 대표 빌리 브란트가 연정을 통해 서독 총리에 등극할 수 있었고, 빌리 브란트는 서독 총리를 역임하며 1970년 바르샤바에서 무릎 꿇기로 불리는 과거 나치의 만행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각종 반대에도 무릅쓰고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 국가들 및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동방정책 등 평화를 위한 외교 정책들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개혁을 이뤄내는 등 오늘날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68혁명은 이렇게 정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과 맞물리며 반전운동으로, 인종차별과 만나 반인종주의 민권운동으로, 성차별과 만나 남녀동권주의 페미니즘으로 변모하는 등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더욱 발전했고, 영국의 대표적인 락밴드 비틀즈도 68혁명에 대해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히피 문화와 만나 모든 락 페스티벌의 시초인 우드스탁으로 꽃피우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물결은 태평양을 건너 일본에도 일렁여 프랑스에서 한창 시위가 일어날 무렵인 1968년 5월부터 일본 니혼대학과 도쿄대학을 중심으로 전학공투회의가 결성되어 68혁명 이듬해인 1969년에는 일본 주요 국공립대와 사립대 80%에 해당하는 총 165개 대학에서 학교 이사회나 일본 당국과 협상하는 등 기존 학생회 중심의 소극적인 학생운동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럽 전역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멕시코와 남미 국가들, 여기에 아시아의 일본까지 일렁였던 68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물결마저도 경직되고 권위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면 결코 뒤처지지 않은 박정희 정권에서 1968년 1월부터 연이어 벌어진 1.2.1 사태와 푸에블로암 피랍 사건을 비롯해 8월에는 통일혁명당 사건,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울진 삼청 무장공비 침투 사건까지 일어난 데다 이듬해인 1969년에는 헌법까지 뜯어고쳐 정권을 연장하려 했던 삼성개헌 국면에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제거하려 했던 김영삼 초산 테러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박정희 정권의 철권 통치와 반공이라는 너무나 강력했던 장벽에 가로막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이후 우리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10월 유신을 통해 한층 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독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68혁명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 정도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까지도 그 영향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죠? 우리나라의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워낙 그 거대한 반공이라는 철벽에 맞춰서 우리나라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후에, 그죠? 7, 80년대에 우리 나름대로 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또 군사 정권을 타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일본에서도 그 유럽에서의 68혁명을 모방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제가 참 아쉬운 게 독일 같은 경우는 이 68혁명의 정신을 계속 연장해서 이어서 그 이후에 과거사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반성하고 개인적 국가적 배상과 더불어서 나치 부역자들을 그에 합당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완전히 청산하고 주변 유럽 국가들과 잘 지내고 있는데, 일본은 그런 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에 대해서 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교과서에
올바른 역사를 기술하지 않는 독일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지 정말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럼 우리 68 혁명과 교육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이 이제 일종의 소논문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론부에서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68 혁명의 시초는 물론 프랑스지만 그 이후에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의 경우인데 2020년 9월 달에 약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특이합니다. 2020년도니까 그죠? 그 이유가 이제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여기 있던 그 많은 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비참한 상황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독일 정부가 처음으로 이 2,700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발단이었어요. 이날 모인 시대가 독일 정부의 결정에 항의한 겁니다. 시위 목적이. 자, 여기도 나오지만 어떻게 구호를 외쳤냐면 수용소를 비워라. 인간 존엄에 걸맞은 주거를 제공해라. 우리나라에는 자리가 많다. 혹은 또 어떤 슬로건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데 유럽은 구경만 한다. 인종주의가 사람을 죽인다. 이런 슬로건, 이런 현수막이나 피켓을 들고 시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시리아 난민 전원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이 시민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자국 이기주의 그게 이제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혹은 새로운 민족주의, 새로운 애국주의 이런 그 흐름이 강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독일의 친난민 그 시위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시위가 있은 지 한 2주가 지나서 독일 대통령이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연설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자부심이 꽉 찬 말이죠. 최고의 독일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말했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담겼겠습니까? 이 말에. 이 친난민 시위에 모인 사람들을 낳은 바로 그 독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 지도자를 신뢰하는 바로 그러한 독일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독일과는 다르다는 거죠. 난민을 전원 수용하라는 시위를 벌이는 이 독일인들의 모습도 참 우리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사를 돌이켜보면 20세기 독일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문제, 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이런 그 지상 최대의 어떤 비극을 초래했던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유럽 문제는 항상 독일이 문제다 이런 말까지 있었거든요. 유럽이 문제아처럼 그렇게 한때는 불렸습니다. 독일이. 그리고 그 전에도 2015년에도 시리아 난민 사태가 전 유럽에 퍼졌을 때 그 당시 독일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아닙니까? 자, 구동독 출신 여성이죠. 연임하다가 이제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 당시 메르켈 총리가 이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수용했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정부가 그 한 해에만 117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고 더군다나 그런 총리를 그 다음에 총선에서 다시 선택을 한 겁니다. 메르켈 총리가 연임했어요. 만약에 그 난민을 수용한 게 마음에 안 들었다면 메르켈 총리가 연임 못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독일 국민들이 잘했다고 다시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이 텍스트는 최근 독일인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성숙한 모습,
이런 모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아까 그 독일 대통령의 말처럼 역사상 최고의 독일을 만든 이 뿌리가 이 수백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한 그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거 히틀러가 집권했던 독일을 오늘날의 최고의 독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어떤 독일로 변화시킨 이런 전환점이 된 그 배후는 바로 교육개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8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진 게 교육개혁이었거든요. 이러한 교육개혁이 새로운 독일인을 낳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새로운 독일을 탄생시킨 주역이라는 겁니다. 아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개혁보다는 물론 정치적인 목적에서 먼저 시발점이 되었고요. 또 다른 분야로 또 뭐 남녀차별이나 또 다른 사회적인 많은 분야로 퍼져나가는데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독일의 좀 특이한 면은 특히 이 교육개혁의 굉장히 그 강도가 변화의 강도가 컸다는 겁니다. 독일 68혁명이 다른 나라와 다른 분명한 차이점은 이 과거 청산에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 철저한 그 히틀러 집권 시절의 과거 청산, 과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이 교육개혁과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교육개혁의 양상을 경쟁교육을 비판하고 우리하고 관계되잖아요. 우리 얼마나 치열한 경쟁교육입니까? 그죠? 이러한 경쟁교육을 비판하고 또 반권위주의적인 교육, 권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반대하는 교육, 그 다음에 비판교육,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텍스트가 오늘날 나름대로 세계에서 존경받는 독일이라는 이 근본적인 그 원인을 우리가 규명할 때 이 당시에 68운동 이후의 교육개혁이 상당히 영향이 컸다는 것을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독일 68혁명의 특수성을 보겠습니다. 두 표현으로 요약하면요, 과거 청산과 교육개혁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00만 난민을 수용한 인물을 다시 총리로 뽑았다는 나라입니다. 독일이. 그리고 난민을 전원 수용하라며 약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시위가 있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민을 수용하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시위까지 했겠습니까? 이 독일에 사는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정치의식을 갖고 있었을까?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과거 역사에서 히틀러라는 그 정권, 나치 정권을 생각할 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독일 현대사에서 결정적 전환점이었던 68혁명을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68운동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었던 그런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각주도 나오지만 68혁명은 1848년 프랑스 혁명과도 비교될 정도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된 혁명입니다. 이메뉴엘 윌러스턴이 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껏 세계혁명은 단 두 개뿐이었다. 하나는 1848년에 프랑스 혁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1968년에 일어났다. 둘 다 실패로 끝났지만 둘 다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 운동 이후에 점차 사회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68혁명 시기에 전 세계를 묶어주었던 공동의 어떤 구호가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다. 아까 우리가 그 영상에서도 나온 표현이
금지하는 것을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맥을 같이 하는 건데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방의 내용이 각 나라마다 달랐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백인의 억압으로부터 흑인을 해방한다는 게 주 이제 요인이었고요, 이슈였고, 프랑스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노동을 해방시키는 게 또 해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그죠? 노동자와 대학생 간의 연대가 이루어졌고, 뭐 이런 게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또 철의 장막으로 일구어졌던 그 동구권, 그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었던 공산주의 동구권도 이 68 혁명의 영향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뭐 전화가 오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기 때문에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청산, 즉 청산되지 않은 과거로부터의 해방이 이 당시에 가장 주요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68년까지 독일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과거 청산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는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 직후에는 국토가 황폐화되어서 사실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제일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거를 청산하면서 뭐 다른 피해를 끼친 이 국가에 배상한다는 것은 그런 그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급하니까 독일이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했고 결국은 성공을 하였죠. 그래서 그 당시 서독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로 이제 서서히 발돋움하죠. 소위 말하는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러니까 68년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전쟁이 끝난 지 약 한 23년 지난 시점인데, 이때만 해도 이제 그 당시 서독이 경제적으로 세계 상위권에 최상위권에 이제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자기들이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이제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 배상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대적 상황이 그런 조건이 완성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68 혁명의 이슈가 이렇게 나라마다 다양했는데 억압하는 내용도 사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독일의 68 혁명은 과거 청산, 과거 극복의 이 해방의 중심적인 이슈였는데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특히 대학에서 나치에 대한 인적 청산 이게 사회 곳곳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제도적으로 청산이 제대로 안 되었던 시기입니다. 특히 과거에 나치 전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요직에 있었거든요. 우리로 치면 친일파, 그죠? 친일파 인사들이 사회 곳곳에 요직에 있고, 아쉬운 게 우리는 아직도 우리 정권에서 그리고 친일파 자손들이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잘 살고, 또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해방운동을 펼쳤던 그 독립유공자들이 오히려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그런 상황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극복이 되고 정말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자기 그 국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는데 우리는 그게 아직도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자, 일단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진정한 의미의 나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정치권을 보더라도 그 당시 총리가 쿠르트 키징어라는 총리가 나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총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이렇게 청산되지 않은 과거를 정말로 이제 이
총리 한 명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을 보면요, 20대의 젊은 언론인인데 베아테 클라스펠트라는 사람이 기민당 전당대회 때 단상에 올라가서 이 총리의 뺨을 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독일의 6.8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젊은 세대가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뺨을 후려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 나치놈아 꺼져버려, 이렇게 외쳤거든요. 정말 용기 있는 대단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일에서는 과거 청산 문제가 6.8의 핵심 쟁점이었고요. 더 이상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같은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독일 6.8의 핵심 슬로건입니다. 독일의 역사적인 비극과 재앙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나치즘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독일 사회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적 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철저한 과거 극복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인적 제도적 청산 이런 걸 넘어서는 것, 즉 나치가 탄생하게 된, 가능하게 한 그 정신적인 근원을,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독일 사람들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만 이게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정신세계를 가진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대를 길러내야 한다. 이것이 독일 국민들이 생각한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독일 6.8의 주도 세력이 과거 청산을 가장 중요시했고, 또 그 주요 수단으로 교육개혁을 꼽은 겁니다. 1960년대 독일을 대표하는 사회심리학자 알렉산드 미첼리히 교수가 1963년에 교육과 과거 청산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교육이 우리 사회의 공간에서 가하는 테러를 의식하고 극복하는 데 성공해야만 자유의 결정 장소로서의 개인을 눈의 가시로 보는 저 역사 권력들의 이데올로기 강제에 대항해서 맞서기를 희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첼리가 한 말을 보면 이 교육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인데, 교육이 개인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를 의식을 하고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독일의 권력자들은 이런 저항하는 개인을 눈의 가시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이걸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하는 이데올로기 강압에 맞서려면, 저항하려면 교육의 테러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러한 교육의 테러를 가하는 주체가 바로 역사 권력들, 즉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파시즘 권력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바로 여기서 교육개혁이 없으면 과거 청산도 없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8 운동 과정에서 교육 문제를 비판적으로 제기한 사람들은 이미 1963년에 이 미첼리히의 글에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환기하면 이 6.8 운동으로 분출되었던 교육개혁의 논의가 사실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60년대 초반부터 삭도이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선두에 이제 미첼리히 교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독일의 유명한 문인 아도르노도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이라는 그 저서를 발표하면서 이 대열에 합류합니다. 이렇게 교육 문제가 독일 6.8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대두된 것은 독일 현대 역사의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청산되지 않은 파시즘의 과거가 독일 6.8 혁명의 주된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과거 청산이 철저한 교육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했다는 거죠. 독일의 교육개혁이 이런 나치즘 과거의 청산이라는 시대 정신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교육개혁이 결국은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교육을 강조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 문제가 독일 항의 운동의 초점이 된 상황은 나치즘의 원인에 대한 성찰, 그리고 권위와 반권위를 둘러싼 논쟁,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권위에 반대하는 그 반권위주의가 이 6.8 운동의 모토가 된 나라는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독일만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거죠. 독일에서는 이 반권위주의가 가장 강력한 중심적인 모토였습니다. 특히 그 아도르노의 그 저서 중에 권위주의적 성격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6.8 운동의 주도자들에게 아주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독일 6.8 혁명의 상징적인 인물이 루디 두치케인데, 이 루디 두치케는 그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두치케가 한 말 중에 파시즘의 뿌리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있고 이것이 교육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도르노가 이 두치케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결국 과거 청산의 문제가 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청산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이것이 마침내 교육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청산의 목표가 이렇게 파시즘이라는 그러한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 6.8 세대의 가장 그 심각한 고민은 교육을 통해서 강한 자아를, 그러니까 나약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논리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강한 자아를 가진 그런 인물, 그런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더 이상 나치즘 같은 그런 시스템에 감염되지 않고 저항도 할 수 있고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힘, 그런 강한 자아를 갖도록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가, 그런 교육의 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결국 경쟁교육을 피하자는 겁니다. 경쟁교육을 지향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된 교육, 그 교육적 목표는 결국 뭡니까? 권위에 반대하는 반권위주의적인 교육, 혹은 비판적인 교육이었습니다.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수동적으로 선생님의 말을 따르고 무조건 비판 능력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의 독일 교육의 특수성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6.8 혁명을 전환점을 해서 생겨난 독일의 교육의 특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6.8 혁명 이전의 교육과 또 6.8 혁명 이후의 교육은 정말 질적으로 다른 교육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독 교육 역사에서 분수령이 6.8 혁명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결국 교육 학문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 교육학이 6.8 혁명에서 나온 다양한 자극들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1960년대 말 그리고 70년대는 그야말로 교육학의 시대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6.8 혁명 이후의 시대는 교육개혁의 황금기였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이런 교육학이 서로 공개 토론장에서 조명받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거치면서 다양한 개혁이 시도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일 사회 전체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하는 교육적인 전환, 즉 교육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6.8 혁명이 결국 독일에서는 교육의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아까 프랑스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독일만의 조금 고유한 특성이죠. 이 6.8 혁명이 독일에서는 교육의 변화가 가장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의 희망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교육계가, 또 독일 시민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68 혁명이 이렇게 독일 교육과 교육학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오늘날의 독일, 이런 독일이 탄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60년대 말과 70년대가 교육의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보면요, 결국 이제 교사 양성입니다.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1970년대 초부터 가장 뜨거운 이슈가 교사 양성이었는데, 교사 양성이 70년대 초에 교육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는 것은 아도르노의 교육적 실천 구상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도르노가 교육개혁을 통해서 사회개혁을 하고자 했고, 교사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68 이후의 학생운동에서는 교육의 문제가 이제 핵심 문제로 부상했는데, 이 교육정의, 기회균등, 교육민주주의 문제가 가장 중요시된 겁니다. 여러분 알죠? 교육정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이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 등록금이 없죠. 부자든 가난하든 흑수저든 금수저든 간에 대학까지는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독일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생활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 그거는 개인의 문제지만, 거기까지는 교육의 균등, 교육받을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독일 교육의 목표거든요. 이게 교육의 정의이고 기회의 평등이고, 그죠? 교육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교육이 사회를 민주화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영역이라는 게 독일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교육개혁과 68 혁명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교육은 이런 기존사회를 변화시키는 학생운동의 노력 때문에 이제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데, 교육개혁은 이렇게 68 혁명의 전환점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68 혁명은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 역할을 한 거죠. 독일의 68 운동은 교육 문제와 교육 체제를 대상으로 한 전쟁 이후의 최초의 어떤 항의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68 혁명 이후의 교육개혁의 주축은 정치화된 젊은 세대였습니다. 1968년에 젊은 세대의 정치화는 서독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최고 정점에 이릅니다. 최근 독일 사회에서 어떠한 다른 사회운동도 이렇게 젊은이를 정말 눈에 띄게 부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68 혁명을 통해서 사회 변혁의 새로운 주체가 결국은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후일 사회적 민주적 현대화 과정에서 능동적 요인이 될 수 있었던 주역들이 이때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8 세대가 독일의 사회적 민주적 변혁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특히 교육개혁의 주인공으로 빛을 발한 겁니다. 이 젊은 세대가 정치화되는 과정, 이 과정의 최고의 정점에서 교육개혁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독일의 교육개혁이 정말 역동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비교해도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는 정치적인 분야에서 정치적인 어떤 변화, 군사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물론 했지만, 교육개혁으로까지는 이르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사에서 성적이나 이런 걸로 이제 서열을 매기는 그런 시스템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독일의 이런 68 운동을 통한 교육개혁이 정말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50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개혁의 양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